전기가 발명되고 우리의 문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심에는 역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변환을 캐치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쌓게 될 텐데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자동차가 등장한 건 1950년대인데요.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현대차가 1975년도에 포니를 양산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거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투자할지는 아는 사람은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보면요. 1950년대에는 한 5,000대 정도 있었는데요. 자동차가 현재 16억 4천대나 됩니다. 정말 많이 늘어났죠. 이 많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매년 소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바라보면요. 여행 수요가 증가한 만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연료를 사용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여행객은 14억 명을 돌파했고요. 비행기가 14억 명을 운송했습니다. 오른쪽에 한국 택배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올해는 60억 건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는 구조인데요. 이렇듯 우리는 매년 에너지 소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투자자 관점에서 시선을 바꿔볼 건데요. 현재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투자는 쉬워집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해보면요. 화석연료가 8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 석탄, 가스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역시 석유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6.5%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재생에너지 속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포지션을 보면 화석연료 쪽이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와 공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당연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과거에 자동차가 증가한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무한한 세상이 열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 결제도 못하는 지금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을 확인해보면 한국은 IT 강국답게 98%나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죠.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현재 60.4%인데요. 전통을 중시하는 부족마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니까 보급률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증가한 것과 유사하게 스마트폰도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메가 트렌드급 투자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배터리가 소모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요. 챗 GPT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제미나이나 다른 AI 어플도 마찬가지인 거죠. 샘 알트먼은 챗 GPT를 사용할 때 마지막에 땡큐라고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억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력을 많이 소비시키기 때문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한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수행하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AI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면서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전력 소비량이 많이 들어가는지 데이터 센터와 장비 유형별로 확인해 봤습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서버이고요. 그 다음은 냉각 쪽입니다. 이래서 마소가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으로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CEO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요. 사티아 나델라는 AI 칩이 아니라 전력이 문제라고 이야기했고,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면 전력 소비가 2배나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샘 알트만의 이야기인데요. 10기가와트의 연산 인프라가 있다면 암 치료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10기가와트밖에 없다면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될까요? 암치료 개발, 교육 격차 해소, 기후위기 완화, 빈곤국 개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샘 알트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격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놓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전망을 보면요. 역시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그 기울기가 바뀌었죠. 전망을 보면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가 계속될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울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전망처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전기 확장 플랜 3단계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재생, 수력, 원전, 화력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재생, 수력, 원전을 증가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멈췄던 원전을 가동시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마소가 컨스텔레이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생과 지열을 증가시키고 화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무탄소 기저 전원을 비중을 늘리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형 원전을 개발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시대를 예상했는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미국 에너지정보국 자료를 보면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 기울기가 최근 들어서 더 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 확장 3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가하는 에너지는 재생, 원전, 지열이 있고요. 감소하는 에너지는 가스, 석탄, 석유가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지금부터 직접적인 기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탑5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이 중에서 빅테크 기업과 계약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회사를 추려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브룩필드 재생에너지는 마소, 아마존, 구글과 계약을 했고, AES 코퍼레이션은 구글과 메타, 듀큐 에너지는 애플과 구글입니다. 에너지 병목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장기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각 분야별로 매력적인 회사 한 개씩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퍼스트솔라입니다. 미국 기반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1위 기업인데요. 자체 기술과 국내 제조로 세금 혜택을 받아서 원가와 공급망 경쟁력이 강한 기업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어서 빠른 증설이 가능하고요. 배터리와 함께 사용하므로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솔라는 타사 대비 5배 높은 에너지 ROI를 갖고 있고요. 물을 재활용하고 회수율이 95%나 됩니다. 누적으로 보면 75기가와트 규모의 모듈을 판매했는데요. 원전 75기 또는 가스발전 블록 125기에 해당되는 설비 규모와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보면요. 연간 수영장 56,000개를 아끼고 CO2는 4,700만 톤을 절약한 효과입니다. 퍼스트솔라 주가 차트를 보면요. 챗 GPT가 등장하고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미래 수요가 일부 반영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의 병목을 해소하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넥스테라 에너지입니다.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개발 운영사이자 플로리다 전력을 가진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배터리를 빠르게 묶어서 공급할 수가 있고요. 필요시에는 원전과 가스를 조합해서 상시 무탄소 전력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넥스테라 에너지의 강점은 경험이 많아서 데이터 센터의 빠른 증설과 안정적인 전력 그리고 낮은 단가가 있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총 72기가와트의 다양한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55%, 천연가스가 36%, 원자력이 8%입니다. 최근 회사의 자료를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하는데요.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다양한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재생과 저장 쪽에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배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투자도 같은 방향이어야겠습니다. 추가로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배당 기족주에 해당되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PS 가이던스를 보면 6에서 8%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배당금 또한 내년에 10% 이상 상승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3년도에 큰 조정을 받았었죠. 그 당시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50달러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어느새 8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60% 이상 주가가 올랐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작게 오른 겁니다. 시총이 무겁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작은 편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아이다입니다. 100% 자회사로 아이다호 파워가 전력 생산과 송배선을 맡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수력 중심이라서 출력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과 피크 대응에 강합니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 배터리를 보완해서 상시 무탄소 전력 매칭을 설계하기도 하는데요. 유틸리티 규제 특성상 요금 예측성이 높고 송전선, 배전선 확장에도 대규모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보면 기저전력, 유연성, 무탄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좋은 구조입니다. 아이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8기가와트의 발전 및 저장이 가능하고 65만의 고객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추가로 배당도 주는 기업입니다. 배당 지급 비율은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13년째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아이다의 고객사를 보면요, 마이크론, 메타, 트랙터, 서플라이, 초반이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메타는 아이다호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다호 파워와 협력해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받기로 했고요. 마이크론은 신규로 40메가와트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부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다의 수익 성장 전망을 보면요, 연평균 16.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의 배경은 앞에서 봤듯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 등 대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송전과 발전, 투자가 본격적으로 될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이미 눈치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100달러 하던 주가가 1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보면 30% 정도로 다른 소형주보다 작게 오른 편인데요.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전과 지열 쪽을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원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과 차세대 원전인 소형 원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대표 기업들을 보면요,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 소형 원전 쪽이죠. 매수 종목에서 자주 보이는 종목으로는 GE 버너바랑 오클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빅테크와 계약을 했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한 회사를 보면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로, 버크셔, NL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회사인 NV에너지가 구글과 계약해서 넣어놨습니다. 원전 쪽으로 매력적인 회사가 어딘지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이자 전력 도소매를 함께하는 통합 전력회사입니다. 원전, 수력, 가스, 재생을 모두 갖췄고요. 24시간 7일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대별로 무탄소 전력 매칭 역량이 뛰어난데요. 하이퍼 스케일링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빅테크와의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용 공급, 맞춤 요금, 그리드 서비스까지 묶음 유연하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증설 수요를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의 매출과 EPS를 보면요, 나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EPS는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죠. 실제로는 실적이 나쁜 게 나온 건 아닙니다. 회계상의 문제로 공정가치 조정 손실을 반영한 값인 거죠. 이걸 제외하면 실제로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3.09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는 11월 7일입니다. 기대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거침없이 오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20년간 PPA 체결을 한 건데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가가 오르지만은 않겠죠.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조정받을 때를 기회로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오클로입니다. 차세대 소형 원전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작은 부지에서 상기 무탄소 전력을 오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용선 변전소 부담이 낮고 장기 고정 요금이 형성되고 면적 대비 출력 밀도가 높아서요, 데이터 센터와의 궁합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직 스타트업 단계여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클로의 실적을 보면요, 스타트업답게 매출이 아직 없죠. EPS 또한 쓰는 비용이 그대로 적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에 꼭 봐야 될 핵심 리스크는 규제 인허가랑 연료의 첫 실증 재무가 있습니다. 오클로를 비롯해서 소형 원전에 투자하신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클로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이미 미래의 수익을 당겨서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많은데요. 투자를 하겠다면 깊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할 미래 유망 기업들을 소개드렸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전, SMR까지 각 분야의 대표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회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전력은 앞으로 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더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구독자분들이 뽑은 기업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의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요, 오클로가 압도적으로 높죠. 70% 상승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성장도 크고요. 가장 작게 오른 걸 봤더니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아이다입니다. 17.9%, 24.3% 상승했는데요. 둘 다 S&P 500을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2.5% 정도 되는데요. 배당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이 두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역시나 기족주답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배당 내역을 봤더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은 10.2%로 꽤 높은 편인데요. 배당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개별 기업을 공부하고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로 투자해도 좋은데요. 대표적인 ETF로 XLU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보면 가장 비중 높게 들어가는 게 역시 넥스트에라 에너지입니다. 12.4%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회사에 들어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소형 원전과 관련된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원전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전 테마를 모두 담은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NUKZ ETF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URA ETF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우라륨에 포커스 맞춘 ETF입니다. NUKZ는 액티브 형태로 원전 운영 유틸리티랑 SMR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카메코, 오클로, 뉴클리어 파워 등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비중을 크게 투자하면 안 되겠죠. 투자 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시대의 변목 현상이 발생될 데이터 센터 전력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AI 추세를 보면요, GPU가 부족해서 엔비디아는 대형 고객사에게 우선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TSMC는 신규 라인 증설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 병목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병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효율화하고 냉각 방식을 바꾸고 모듈화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병목이 해소가 되면 마지막은 전력이 되겠죠. 그동안 건설한 많은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보급해야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업들이 전력 쪽에서 수혜를 받게 될 회사들인데요. 앞으로 GPU, 데이터 센터 전력 3가지 변목 현상이 사이클을 만들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변목 현상이 발생될 때 투자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 한켠에 계속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은 현재 전력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 반대쪽인 석유화학 기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런 버핏의 투자 기업 탑7을 보면요. 7개 중에 2개가 에너지 기업입니다. 쉐보론과 옥시덴탈이죠. 앞에서 제가 소개드린 기업들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버핏은 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최근 2분기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봤더니 쉐보론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7,400억 원으로 현금을 늘리고 있는 버핏에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쉐보론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 그의 투자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찾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워런 버핏이 쉐보론을 투자를 한 시기를 찾아봤더니 2020년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공급 부족과 필수 수요를 생각하면 쉐보론은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죠. 주주환원도 잘하기 때문에 배당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옥시덴탈은 좋은 조건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약을 했죠. 이와 함께 세계 물동량을 체크해보니까 리쇼어링 때문에 중간재 경로가 길어지고 중복 재고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 상사기업들도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같은 해인 2020년 3분기에 일본 종합상사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요. 버핏은 성장 측면에서 일본 상사를 선택했고 현금흐름 측면에서 옥시덴탈과 쉐보론을 투자한 겁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상사 미쓰비시랑 쉐보론의 차트를 보면요. 성장 측면에서 보면 미쓰비시가 277% 상승했고요. 배당 측면으로 보면 쉐보론 투자했던 그 시기의 배당률이 6에서 7% 정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버핏이죠. 제가 좋아하는 바벨 전략을 버핏은 글로벌하게 진행했습니다. 투자는 정답이 없지만 나만의 스토리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전략 분야도 좋고 버핏이 투자하는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결국 나는 어떤 기업을 담고 얼마나 오래 들고 갈지 내가 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산업의 큰 변화를 다뤄봤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멀리 보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 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페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5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